어른들 가슴에 시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.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? 이 시대에 시가 해줄 수 있는 게 마음을 움직여서 생각까지 해보게 하는 단계로 가고 싶었어요. 정재찬 교수님 모시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시가 가 닿았으면 좋겠지만 특히 뭐 먹고 사느라 바빠서 또 밥벌이 하느라고 바빠서 그래서 이제 많은 어른들이 시를 많이 읽고 사시잖아요. 그래서 특히 오늘은 어른들 가슴에 시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.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. 네. 이게 2월에 나왔나요? 이 책이? 네.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? 네. 네. 저희 책방이 북클럽을 하고 있는데요. 좀 아실까요?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권 책을 정해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보내드리고 제가 이제 편지를 써서 같이 보냅니다. 왜 이 책을 수많은 책 가운데 골랐는지 또 어떤 면에서 읽어볼 만한지 소위 책방만의 편지를 같이 넣어서 보내는 이제 북클럽을 하고 있는데 3월의 책이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었어요. 제가 이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시간이 우리가 좀 늘었다. 근데 아무래도 막 바쁘게 살다가 시간이 늘면 돌아보게 된다. 뭘 돌아보냐?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지 않겠나? 그럴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린다. 이렇게 썼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이제 그 시를 잊은 그대에게도 봤고 이 책도 봤고 이제 차이는 다 좋았는데 먼저 내신 책이 시에서 출발을 했다면 네. 지금 책은 책 제목에도 인생이 있지만 우리가 누구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고 부딪히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네. 거기서 이제 시로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것 같다고 맞습니다. 생각했어요. 네,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시를 잊은 그대에게 때만 해도 워낙 사람들이 아예 시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시를 편하게 하게 해줄까. 근데 시 자체가 처음 보고 그러면은 진입이 안 될 것 네. 같아서 저기는 거의 교과서에 나오는 이른바 명시 위주로 이렇게 네네.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럼 그렇게 이제 입문을 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시인들은 그럼 어떤 시를 쓰고 있을까? 그렇죠. 또 아까 그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. 저거는 그대를 듣는다 2권까지 포함해서 시 에세이로 분류돼 있고요. 이 책은 인문으로 분류돼 있어요. 7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인생이라고 하는 테마로 체계를 만들어 쓴 거예요. 최근에 에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념이 좀 싫었어요. 이건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기준에 봐서는 내가 저기 섞이기 싫어하는 좀 그런 에세이들이 좀 있었어요. 건방진 마음에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면에 인문 그러면 또 너무나 지식화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인지 몰라도 최근 경향이 역사, 철학 뭐 이런 쪽은 인문 서적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문학 코너에 가 있지 인문학에는 없는 네. 거예요.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게 시인데 이 시는 문사 철학으로 말하자면 문학인데 얘는 왜 인문으로 못 갈까? 그래서 시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에세이를 만들면 그게 인문 에세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건방지게 해봤고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인생이 주인공이다. 그 인생의 주인공이 겪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이때마다 시인들이 너무나 성실해서 다 시를 준비해 놨더라고요. 네. 그러면 나는 그걸 찾아서 연결해 주면 된다. 예를 들어 돌봄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데 돌봄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? 근데 그런 것들은 과 달리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? 제가 읽은 자기계발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감동은 아닌 것 같았어요. 그러면 이 시대에 시가 해줄 수 있는 게 너의 마음을 움직여서 생각까지 해보게 하는 단계로 가고 싶었어요. 그래서 주제를 먼저 잡아놓고 그 주제에 걸맞은 이제 시를 찾아서 시로 들려주자. 그러면 제가 쓴 건 제 생각이고 시인이 탁 등장해주면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. 제 할 말을 여기서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더 고마운 건 잔소리를 안 해요. 시가 짧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.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실 때는 어디를 펼치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.
시로 위로받고 혹은 또 제 글로 그 사이에서 뭐 또 소통도 하시고 네.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썼어요. 쓸 때부터. 아까도 1편에서 렐레번스 얘기를 하셨잖아요. 뭔가를 할 때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?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? 그 렐레번스를 아주 훌륭하게 인생이라는 주제가 다들 살다 보면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. 거기서부터 시를 얘기를 시작을 하니까 시에 대한 이 장벽이 훨씬 낮아지는 거죠. 그 네. 누구라도. 그래서 대중들이 사랑하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도 항상 마음속에 꺼림칙했던 것이 과연 나의 이 동료 전문가 그룹들은 어떻게 생각할까? 네. 그분들이 절대 말을 안 하세요. 그러다가 어느 분의 그 브런치 글에서 그분은 진짜 평론하시는 분인데 네. 제 책을 보고 아 이게 원래 문학이 있어야 되는 일인데 내가 평생 시를 읽고 매일 시를 읽고 매달 평론을 써왔으면서 하는데. 이러지 못했다. 네. 그리고 우리 시가 원래 이런 거였어야 되는데 시는 또 너무나 자기들만의 언어의 그 감옥에 갇혀서 못 알아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 보면서 네. 셀프 위안을 한 거예요. 이제 이 책을 덮고 부디 시집을 펼치셔라. 네. 이게 목적, 이게 끝이 아니다. 안내죠. 이거는 안내, 다리일 뿐이다. 가이드일 뿐이다. 실제 진경산수를 보러 가셔야지 진경산수 그림만 놓고 경치 좋다 그러시면 안 된다. 네. 그게 제가 서문에 썼던 시는 유리창 같은 건데 네. 유리창으로 잘 보셨으면 이제 문을 열고 정말 시집 찾으러 도서관으로 가시고 네. 서점에 와서 사셔라. 사시라. 예. 네. 그게 정말 제가 원하는 거다. 그 말씀. 여러분 이 책 보셨다고 그랬죠? 혹시 이 책을 읽고 나서 시집 뭐 사셨어요? 아직 찾아보셨어요? 못 샀어요. 네, 이제 사실 거죠? 네. 네. 그래서요, 조금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, 이제 아까도 드렸던 거하고 같아요. 이제 서문에 보면, 인생의 무게 앞에서 내 삶이 초라해질 때, 그때야말로 시가 필요한 순간이다. 이제 이렇게 쓰셨어요. 자, 그러면 어떤 어른이 굉장히 자기 자신이 지금 초라하다고 느껴요. 그럴 때 이제 어떤 시를 한 편을 읽었습니다. 그럼 그 양반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? 잘 나가는 사람들은 시를 안 보더라고요. 잘 나갈 땐 시가 보이지도 않고요. 제가 쓰고 있는 책들에서 의외의 독자군들이 있는데 그게 50대 남성들입니다. 예. 왜냐하면 50대 되면 여자가 됩니다. 자기 자신을 보면 초라한 거예요. 내가 잘났다고 한 것도 뭐 대단치 않은 것 같고 열심히 살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산 건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많았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시를 읽고 울어요. 네. 갑자기 툭 오는 거라는 거예요. 다 울 수 있었는데 울면 안 되는 것처럼 울 일이 없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들이에요. 근데 시가 툭 쳐져요. 그러면 그동안 막 쟁여놨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울어요. 그 운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아름다워요. 왜냐하면 그게 카타르시스거든요. 정말 쫙 한번 배설해야죠. 그리고 이런 세계가 있었어. 나 원래 이렇게 살았었어야 돼. 하면서 조금 살다 보면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지 않을까요? 네. 바로 사람을 사랑해 이런 말은 어렵고요. 시를 매개로 오히려 더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요, 막 바쁘게 뛰어야 되는 비즈니스맨들이 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조금 위험할까요? 저희 대학의 모토가 The Engine of Korea입니다. 대한민국의 엔진,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이게 쫙 걸쳐 있어요. 저는 그게 좀 싫었어요, 솔직히. 내가 무슨 카센터를 들어오고.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희가 그 앞에 전치사를 크게 써붙여놨어요. 어떻게? Beyond the Engine of Korea. 대한민국의 엔진을 넘어서 네. 차가 엔진만 있어갖고서는 큰일 나는 거죠. 제일 중요한 건 어쩌면 The Navigation of Korea, The Brake of Korea. 네.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거죠.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도 엔진만 갖고 지금 나는 잘 나가고 있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. 수만 마력짜리인데 핸들을 잘못 조절하면 그건 흉기지 자동차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방향과 속도를 부여하는 게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했던 거고, 네. 인문학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요,
딴지 거는 거예요. 그 딴지 건다는 게 뭘 방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고상한 말로 성찰이라고 하는 거죠. 내 인생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잠시 멈추고 돌아봐야 계속 이 길을 가도 좋을지 고민할 텐데 우린 그동안 능률만을 문제 삼았다. 네. 예.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회사원들도 읽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. 네. 예. 그래서 이제 그 이 책에 보면 주제가 7가지, 네. 네, 7가지인데 이제 밥벌이 얘기가 확 왔어요. 모든 어른들의 뭐 고민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한데. 그래서 이제 그 김은 선생께서 왜 밥벌이의 네. 지경, 그리고 우리가 일 그러면 밥벌이, 생업부터 먼저 떠올리잖아요. 근데 최근에 그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 뭐 이런 것도 있듯이 일이 꼭 지겹기만 하거나 숙제이기만 한 건 아니지 않는가? 예. 즐거운 기쁨 순간들도 있지 않나? 거기에 대해서도 선생님 또 해주실 얘기 있죠. 그 젊은 친구들이 워라밸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의 기본 발상은 워크는 라이프가 아니라는 거죠. 맞아요. 거기 동의하기 힘들거든요. 생애의 기쁨을 찾을 만한 워크를 못 만들어준 거 그거는 반성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래서 워크는 대충 하면서 라이프를 높이는 게 그게 라이프다라고 말하는 설명은 저는 좀 아니겠다. 먼저는 그 워크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. 밥벌이를 지겹게 보는 것 충분히 이해하죠. 우리가 삼시세끼를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얼마나 처연합니까? 그러나 그게 얼마나 또 인간적인가, 얼마나 숭고한 일인가. 그래서 그 지겹다고 안 하면 그 순간 우리가 죽는 건데 그 지겨운 거 알면서도 그걸 꾸준히 해내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밥을 해줬을까? 그 지겨운 일을 어떻게 하면 제일 맛있게 할까? 그렇게 밥 짓기의 숭고함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? 젊은이들한테 내가 이거 뭐 살기 위해서 밥벌이 하느라고 내가 회사 다니는 거야. 그럼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을까? 그렇지 못하게 하는 회사도 물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고 의의를 찾아내는 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다. 넘어지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거 뭐 돌부를 탓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안 일어선 건 네 탓이잖아. 어떡할 거야. 좀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고요. 요즘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의 자기 검열이 너무 많아진 네. 거예요.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. 예. 아니 어떤 걸 쓰면은 페미니스트들이 막 뭐라 그럴 네. 것 같고요. 막 이런 막 또 보수 쪽에서 막 그럴 것 같고요. 이게 네. 참 힘들었다가 제가 생각을 어떻게 바꿨냐면요.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글은 못 쓰겠다. 네. 그건 글이 아니다. 그런 걸 쓸 필요도 없어요. 그 목표는 접대 어느 누구에게도 가능하면 상처 주지 않는 글은 쓸 수 있겠다. 저는 그게 감수성이라고 생각했어요. 세상을 탓하는 게 아니라요. 예를 들어 제가 밥 짓기를 썼을 때 오늘 우리 다 집에 가서 저녁을 먹자 하는 시를 딱 써요. 그러면 오케이. 옛날 같으면 내가 끊었을 거예요. 근데 거기 보면 뭐냐면 집에 가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자. 이게 툭 걸려요. 왜 꼭 아내가 해야 돼? 또 이거 갖고 또 뭐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생각해도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한 줄을 더 다는 거예요. 이 아내 자리에 다른 사람을 넣어서라도 읽어보세요라고. 그것이 저는 어떤 글쓰기의 배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. 누구에겐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말자만 생각해도 꽤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지금 그 테마도 밥벌이를 하자라고 하자니 또 이쪽에서는 저거 웬 꼰대야. 열심히 살아. 뭐 노력해 이렇게 들릴 것 같고 시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렇게 서로 좀 소통할 수 있게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세대 간의 갈등만은 이 책이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랐던 게 참 많아요. TV에서 불후의 명곡 같은 거 보면은 옛날 노래인데 잘들 즐기잖아요. 어느 날 봤더니 저희 자식이 그게 신곡인 줄 아는 거예요. 와.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? 같이 즐기는 게 중요한 건데. 그래서 이게 이제 밥벌이 이 일이라는 게 뭐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요. 뭐 이것도 있지만 어쨌든 20년, 30년, 40년 이렇게 이제 가족들 뭐 먹여 살리느라고 고군분투했던 그런 어른들, 그런 가장들에게 이 밥벌이하고 관련해서 무릎이 꺾이고 이럴 때 그러면 선생님 이 시를 한번 좀 읽어보세요
라고 권해주신다면 네.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? 제가 밥벌이 혹은 직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생각한 계기가 됐던 시가 있어요. 허은실 시인의 이마라고 하는 시를 네.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가난한 나의 이마가 부끄러워 뺨 대신 이마를 가리고 웃곤 했는데 새 밑에 흰 밤이었다. 어둡게 앓다가 문득 일어나 벙어리처럼 울었다. 내가 오른팔을 이마에 얹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. 단지 그 자세 때문이었다. 자, 이 시의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. 새 밑에 혼자 아팠어요. 혼자 아픈 것만 해도 서러운데 깨서 보니까 자기가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. 얼마나 서러웠겠어요. 이마는 누가 덮어줘야 돼? 엄마가 덮어주거나 옆에 사람이 누가 덮어주면 갑자기 왜 열이 내리는 것 같은 우리 생각들 다 해봤었잖아요. 근데 지가 지 팔로 이거는 너무 힘들고 아픈 데다가 외롭고 서럽기까지 한 거죠. 그럴 때 이마를 덮어주는 사람, 이게 어떤 사람들일까?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남궁인 선생이 쓴 응급실 이야기 이제 책을 또 본 거예요. 응급실이 얼마나 아수라장입니까? 서로 자기가 제일 아프잖아요. 그 맨날 불만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데 이 의사 선생님이 가가지고 이마를 탁 얹어주면 모든 사람이 양떼처럼 순해지는 거예요. 아, 직업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내 밥벌이를 하는 것만 생각했잖아요. 아, 남의 이마를 덮어주는 거가 직업 아닐까? 자기가 자기 이마 덮을 수 없으니까. 그래서 의사는 이마 덮어주는 사람. 네. 그런 식으로 오늘도 누군가는 나의 그런 서비스,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고 있는 거가 직업 아닐까. 그러면 업의 본질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일이겠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국종 선생의 또 책을 또 본 거예요. 거기도 보면은 자기가 한 일은 영웅이라서가 아니라 이 업이 본질이 요구해서 자기는 그런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죠.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, 직업은 내가 남의 이마를 손을 얹어주고 그 대가로 밥까지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도 해줄 판인데 밥까지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필요한 직업관 아닐까. 저도 이렇게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오면서 보니까 아, 내가 저거 해서 뭐가 되고 이거는 시간이 가니까 다 없어져요.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저를 움직이게 했던 게 뭐였냐면 나 쓰이고 싶어. 그걸로 돈이 생기거나 명예가 생기지 않아도 좋아. 내가 할 줄 아는 게 좀 있는데 나 그거 쓰이고 싶어. 그게 제가 책방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. 그 얘기를 시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하여튼 아주 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. 교수님 말씀대로. 우리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. 또 세 번째 시간에 다른 주제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.